필드 밖에서 바르셀로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무리뉴와 필드 안에서 선수단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과르디올라와의 호흡은 나날이 좋아져 무려 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지만 라커룸의 분위기는 점차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리그 선두 레알 마드리드와의 승점차를 좁히기 위해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롭슨을 데려오기 전 바르셀로나 내부진끼리 준비해두었던 바날의 부임이 머지않았다는 소식이 선수단 내에서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코파델레이, 위너스컵, 슈퍼컵, 리그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결승전에 미리 도착 혹은 우승까지 거머쥔 상황인데 롭슨을 대신할 감독이 온다는 소식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 분위기가 이렇다 하더라도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면 말도 나오지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승점 2점 차로 레알 마드리드에게 리그 우승을 건네주게 됩니다. 리그 외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비 롭슨은 쫓겨나듯이 감독 자리를 내주고 형식상 기술이사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으며 감독 자리에는 전부터 예고되었던 바날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바르셀로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승률 65%에다가 득점은 전 시즌과 비교해 30... 득점은 전 시즌과 비교해 30골 증가한 102골, 리그 승점은 90점으로 안타깝게 2점 차로 2위, 그 외에 3개의 트로피. 대체 이런 감독이 어떤 사유로 자리를 내놓아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을 파악하려면 과거로 되돌아가야만 하죠. 바르셀로나는 1973년부터 네덜란드 감독, 선수에게 크나큰 영향을 받은 팀으로 1973년도에는 전설적인 미엘스 감독, 선수 크루이프의 조합, 1988년부터는 감독으로 돌아온 요한 크루이프와 쿠만의 조합, 1997년에는 아약스에서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이끈 루이스 파날. 세 감독 모두 아약스에서 활약했다는 점, 세 감독 모두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것, 토탈풋볼과 유소년의 근간을 세운 감독들을 데려와 바르셀로나만의 철학을 이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보니 잉글랜드에서 넘어와 조직력보다는 호나우두의 개인 전술에 의존하는 감독은 그들 성에 차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롭슨과 바날 서로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을 내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후에 바날이 밝히기로는 롭슨 감독은 그대로 자리에 있고 본인은 유소년팀 감독 자리에서 시작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막상 계약 날짜가 오자 회장은 말을 바꿔 롭슨을 형식적으로 옮기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바날은 이에 반발했지만 그땐 이미 롭슨은 사임한 뒤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했지만 선수들 입장에서 그간 크루이프에게 받아왔던 조직적인 움직임이 올바른 훈련 방법이라 여겨졌고 롭슨이 주도한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축구에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보니 세계적인 감독인 바날의 아래에서 새로운 축구를 시작하게 된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특히 과르디올라 입장에선 크루이프에 이어 바날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었죠. 한편 무리뉴의 입장에선 지금까지 함께했던 스승님이 자리를 빼앗겨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속에서 참 애매한 위치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무리뉴는 롭슨에게 자신도 바르샤를 떠나겠다고 말하며 포르투갈로 돌아가 감독 자리를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롭슨은 바날의 곁에 남아 많은 것을 배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 시각 바날은 자신의 코치들을 이끌고 바르셀로나에 당도합니다. 바날의 결정에 따라 무리뉴가 팀에 남느냐 떠나느냐 결정되는 상황 속에서 무리뉴는 그에게 다가가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바날 감독님, 저는 바르셀로나에 남아 함께하고 싶습니다. 조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날 감독님 아래에서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에도 능통하며 지금 선수단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데려가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좋네. 사실 롭슨 경으로부터 당신에 대해 말을 들었다네. 얼마나 훌륭한지 지켜보겠네. 이제 정식 코치로 임명될 거야. 이와 같이 통역사의 신분에서 정식 코치로 상승되며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만 롭슨 사단의 오른팔이었던 무리뉴였기 때문에 바날 사단의 코치들 입장에선 안이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이 확고한 무리뉴의 행동은 그들의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바날 또한 무리뉴와 처음 일해보고는 무슨 이런 건방진 친구가 다 있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무리뉴를 처음 보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권위를 존중하지도 않고 이토록 오만한 젊은 청년은 처음 봤기 때문이죠. 순종적인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말하고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감독이고 보스라는 직위를 상관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했죠. 틀릴 때마다 반박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그가 전혀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주장에는 다른 스태프들의 말보다 무리뉴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곤 했죠. 반할 체제 아래 무리뉴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롭슨으로부터 무리뉴는 스카우트 보고서 하나만큼은 전 세계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작성한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던 반할은 중요한 매치가 있을 때마다 무리뉴를 출장 보내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주었습니다. 가끔은 다른 관점에서의 경험을 주기 위해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 앉혀두기도 했죠. 무리뉴는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하프타임에 반할에게 팀 내 부족한 부분들을 전달하고 그는 선수들에게 이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총명하고 당당한 태도와 함께 가끔은 버거운 일을 요구받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무리뉴를 보며 흐뭇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무리뉴는 진심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세부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코칭만 하려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모든 부분을 알아가려고 했죠. 절대 그는 평범한 조수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과르디올라는 그토록 흠모하던 반할 감독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97-98 시즌 초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근육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에는 가벼운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근처 식품점을 향해 가던 도중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달려가는데 다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말았죠. 그간 가벼운 종아리 부상이라고 여겼던 부상을 내버려 두다가 결국 악화되고 또 악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몇 달 내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쉽게 낫지 않은 종아리 근육은 무려 15개월 동안 그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죠. 선수 생활 처음으로 겪는 장기 부상이라서 힘들만도 했지만 어떻게든 복귀하여 반할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의지 하나로 지옥의 재활 과정을 버텨냈고 98-99 시즌 중반 드디어 팀에 복귀하게 됩니다. 펩은 그간의 울분을 토해내듯 밤낮 가리지 않고 반할에게 가서 축구 전술, 포지셔닝, 훈련 방식 등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했죠. 저는 과르디올라를 주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 있는 선수에게 주장완장을 차게 해주었지만 저는 과르디올라를 고집했습니다. 저와 같은 눈높이에서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과르디올라 뿐이었거든요. 그는 피구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의 위치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축구를 아는 선수이고 전술적으로도 중요한 선수였거든요. 아직 30살도 되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감독의 관점에서 축구를 보고 말할 줄 알았죠. 그런 능력을 지닌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르디올라는 언제나 개인보다 팀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선수로서 팀에 유익하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가 바로 스토이치코프와 관련된 이야기죠. 팀 내 가장 중요한 선수임에는 분명했지만 게으른 태도와 팀 내 규율을 따르지 않는 그의 행동은 언제나 반할의 심기를 건드리곤 했습니다. 규율을 중시하고 그 규율이 전술적인 부분까지 이어간다고 생각했던 그로서는 크나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팀에 둘 수 없다. 그래서 B팀으로 내려보내버렸죠.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그건 좋은 처사가 아니며 주장이었던 과르디올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더군요. 그래, 이건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팀을 위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한 번 더 실망시키면 그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다음 반할은 스토이치코프를 그대로 1군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실망시키고 말았고 2군으로 내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과르디올라가 찾아와 반할에게 이런 말을 했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 기회를 놓쳤으니 이제는 감독님 뜻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르디올라는 팀 내에서 스토이치코프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지만 내부에는 규칙이 있고 제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팀이 언제나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참 인생이 신기한 게 그 누구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과르디올라에게도 운명의 수레바퀴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 반할의 환심을 사 감독에게는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반할 사단 스태프들에게는 눈의 가시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람이 아닌데 반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하의 무리뉴가 이런 눈치를 볼 사람인가요? 반할 옆에 꼭 붙어서 그의 모든 훈련 방식과 태도, 선수들을 대할 때의 마인드, 훈련 프로그램 등등 감독으로서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체화시키고 데이터로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감독 곁에서 코치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제 40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루빨리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무리뉴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는 결단을 말이죠. 99-00 시즌을 앞두고 반할은 팀의 발전을 위해서 바르셀로나 B에서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던 사비를 1군에 올리고 과르디올라가 있는 자리에 그를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단순히 선수의 재능 때문이 아닌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고려하여 어린 선수의 기량을 발전시켜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과르디올라는 팀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어야만 하는 순간에 맞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날은 그가 이를 이해해줄 거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과르디올라는 아름답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큼은 후배에게 자리를 건네주고 아름다운 이별을 선언하는 것이었지만 그간 잔부상으로 인해 온전한 시즌을 뛰지 못했던 과르디올라에게 구단 측은 계약 조건을 두고 불쾌한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간 카탈로냐 사람들과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본인이 받는 이 수모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었던 누네스 회장마저 본인의 기량과 건강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구단 측에서 팀의 주장을 보호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팀을 떠나겠다고 다짐하고 말았죠.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되돌리는 법이 없던 과르디올라는 시즌이 끝나기 2달 전 캄프누 기자회견장에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13살의 어린 소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30살의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쌓은 이력은 여기까지인 듯 합니다. 2001년 6월 24일 바르셀로나에서 총 11시즌간 379경기 출전, 리그 6회, 코파델레이 2회, 유러피언컵 1회, 컵 위너스컵 2회, 스페인 슈퍼컵 5회, 총 16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레전드, 크루이프가 형성한 드림팀의 마지막 선수, 라마시아의 모든 단계를 밟고 성인팀의 주장이었던 펩 과르디올라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구단을 결국 떠나게 됩니다. 처음엔 모두가 반대했지만 그 의심들을 지워내고 그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고 팀을 떠나는 통역사 조제 무리뉴. 라마시아에서 차근차근 성인팀에 올라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지만 안타깝게 팀을 떠나는 펩 과르디올라. 평생 바르셀로나와 함께할 것만 같던 두 천재의 동행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혹시 아나요? 언젠간 둘이 감독으로 마주할지.